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0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이제 띈 것은 그 히트 펌프라고 냉난방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언급을 했고 한 일주일 전에. 그 다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여러 군데서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히트펌프를 언급하면서, 기후부 장관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전기세의 누진세라는 부분이 있다. 히트펌프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근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지만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은 에너지 기준으로, 전기세 기준이 아니라 에너지 기준으로 하면은 기존 대비 열 효율이 서너 배, 에너지 효율이 서너 배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 즉 전기 에너지죠. 들어갔을 때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하게 돼요. 즉 온수도 만들어요. 그걸 이제 방바닥으로 돌리면 난방이 되는 건데, 한국식.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현재 에어컨과 보일러, 그게 이제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그걸 대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차이예요. 현재 이때까지 요금 시스템에서는 맞지 않아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 에너지 차원에서는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나온 지는 제법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때 이것을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줬어요. 현재 보니까 1,400만 원인데 설치비가, 그 중에 한 500만 원도 보조금을 줬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것이 없어졌다. 되살리겠다. 근데 그게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움직여야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존의 어떤 지배층과 언론이 협력을 해서 우리 대중을 어떻게 현혹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거를 이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거기에 우리가 선두에 서 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자신감이다. 이라는 부분이고, 둘째는 히트펌프라는 것이 향후, 지금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지구를 사랑하자잖아요. 지구를 남용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이건 당연히 가야 된다는 기술이고 순리거든요. 그걸 누구도 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기에 기존의 가스 보일러 생산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게 상업적으로도 가능하다. 그게 내가 이 결정을 정치인으로서 내릴 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즉 몇몇 업체들은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새로 얻는 이득이 더 많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에 맞고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게 깔려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들이 우리한테 해온 거짓말,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이 노출이 돼요. 이것이 세상의 변화의 신호에 가장 뚜렷한 것이다.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쿠팡 인천에 있는 물류창고의 화재가 3일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정말로 건물이 녹아내릴 것 같아가지고 소방대원들을 철수시켰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불이 아니고, 또 그 위에는 뭔지 모르 6층인가?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잘못하면 폭발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지만 내가 참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나마 많이 진전됐다고 봅니다. 이 정도 보도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쿠팡이라고 이야기하다 오늘부터 보니까 MBC 기준으로 서해구 물류창구라는 애매한 말을 창고라는 애매한 말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일까? 쿠팡이 너무 자주 언급돼서일까? 미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그럴까? 이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또 미국에도 많은 주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층에 리튬 배터리가 있다. 즉 이것은 리튬 배터리가 불이 붙으면은 기존의 소방 방식으로는 불이 안 꺼진다. 물에 퐁당 담궈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불나면은 물에 담궈야 돼요. 식혀야 돼요. 이거는 뭐 산소를 차단한다거나 그냥 물을 뿌려서 진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떤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존 전기차에 대한 큰 우려가 한 절반 정도, 한 반달만큼 노출됐다고 봅니다. 기내에 충전기, 리튬 아이온 배터리죠. 불나서 회항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애써 누르고 갔다. 그 근본은 뭐냐? 트럼프 1기 때, 당시로서는, 일론 머스크죠. 당시로서는 그 불완전했던 기술에다가 세계 시장을 그냥 열어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지만, 과연 전기차의 미래, 현재 방식의, 충전 방식의 전기차에 국내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났어요. 그 국내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지하에 다 무슨 충전 시설이 있고, 과충전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터리 써보면 다 알아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오래 꽂아 놓으면. 그래서 이것은 오래 갈 수 없다. 원래 트럼프가 계획했던 그 다음 수소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몇 년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면서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부분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즉 리튬 배터리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성냥불이 대형 화재가 될 수 있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 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 했죠. 일주일 전이네. 전임 정부가 뺀 히트펌프 보조금을 부활시킨 이유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빈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이걸로. 그럼 기존에 가스 보일러를 만들던 이것은 기술 체계가 저는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가스 보일러하고 히트펌프 이쪽은 히트펌프 쪽은 오히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에어컨 만들던 곳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운데 냉매를 식혔다 데폈다 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또 뱉어내면서 냉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귀뚜라미, 경동, 린나이, 대성 다 이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가정용 보일러. 그 밑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스타, 대열 이런 데는 공업용 큰 시설에 쓰는 보일러 만들던 곳이에요. 이런 데가 그냥 다 전멸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래서 빈말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순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 빈말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바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떴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면 제 눈에 띈 것은 유튜브 AI가 소개를 해서 LG에서 나오는 이거예요. 연 4천만 원을 아끼는 친환경 냉난방기 히트펌프.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소개를 했고 삼성과 LG가 이게 승부를 건다. 그리고 삼성과 LG가 최근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듈라 홈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공장에서 건물의 대다수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LG와 삼성이 저런 주택시장까지 진출을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개인 사업자들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사회에 내려오면 이 지역사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위 말하는 지역 특세,
거창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수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대기업한테 주는 거거든요. 모듈라 홈이라는 게. 여기다가 지금 히트펌프까지 삼성과 LG전자가 한다는 거니까 그 파급 효과는 더더욱 더 그렇겠죠. 값도 싸지고 일단 공기가 엄청나게 짧으니까. 이거 봤을 때 이런 것은 큰 확신이 있고 대세가 이쪽이라는 완벽한 판단이 섰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모듈러 홈도 마찬가지고 히트펌프도 마찬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는 부분. 그 명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때 이걸 막았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뭔지는 모르지만 기존 기득권이죠. 거기에 순리하고 뭐든지 간에 기득권을 존중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소외됐던 거예요. 삼성과 LG가. 맞죠? 린나이하고 대성 셀틱스하고 귀뚜라미가 우대받았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 고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판 스타링크를 하면서 500여 개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올린다. 이게는 분명히 그것과 겸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듈 하나 얹으면 되거든요. 초저궤도 인공위성은 우리의 첩보 위성들이에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거, 우리나라만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스타링크라는 경쟁을 하려면 전 세계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가가 써야 돼요. 우리 고유의 발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때 이야기했던 30년대 초반, 중반에 달에 착륙선 올리겠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32년까지.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는 이걸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의 파트너를 골라서 SK텔링크와 그 다음 신세계 어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했다. 이게 2025년 작년 기사예요. 근데 그 계약은 2023년에 있었어요. 스타링크가 스타링크 코리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전례가 별로 없다고 해요. 이 말은 스타링크가 우리나라한테 바라던 바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우주항공청을 윤석열이 만들었는데 우주항공청이 그 전에 계획됐던 부분을 많이 실행하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바라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 고체 로켓 발사 부분, 고체 로켓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체 로켓은 액체 로켓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게 스타링크 같은 시스템을 만들는 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기술을 이미 군에서 그리고 항우연에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늦췄어요.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에 스타링크 코리아를 만들면서 들어왔어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스타링크의 경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인데 윤석열 때는 우리가 하부 구조로 들어가겠다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고체 연료 이렇게 해서의 부분도 스타링크가 활용해 줄 수 있게 우리가 기술 수준이 높고 훨씬 가격이 저렴했을 거예요. 스타링크가 계속 올려야 되니까 지금 위성을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중국 기술에 따라 잡혔고 우리도 이걸 30년대 초반까지 올릴 거니까 이 기술은 더 이상 일론 머스크만의 고유의 기술은 전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1기 때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전기차로. 그렇지만 중국에 따라잡혔죠. 다른 우주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을 지속시키지 못했어요. 트럼프 2기에서 장관으로 영입됐다가 나갔어요. 분쟁 끝에. 저는 트럼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신성함을 잃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놀아났다. 우주항공청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자, 이러던 부분이 원래대로 순리를 찾는다를 넘어서 우리가 선도한다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게 이제 좀 전에 LG의 영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화석 연료에서 전기화로 시대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 되게 어색하죠?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 즉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위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이 전쟁이 뭐 몇십 년 하겠습니까? 이란하고의 전쟁이? 아니죠. 되게 뭐라고 할까?
갖다 붙인 그런 냄새가 나죠. 아마 이게 정말 하려고 한 3, 4년 전 같았으면 당연히 했었을 이야기가 지구온난화 이야기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죠. 그때 지구온난화를 부르짖던 대학 교수든 또 수소 경제를 부르짖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더 이상 이 지구온난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탄소 배출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LG그룹에 이 이야기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네, 전쟁. 탄소 배출을 가지고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려면 이전 1000년간에 우리가 얼음에서 추출한 동토층에 가면은 지난 1000년간의 얼음을 다 채취할 수 있습니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 시대별로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거하고 온난화는 무관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대놓고 처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후로 분위기 확 바뀌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한 1년 정도인가 또 아니면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자기는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후로 이런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CO2하고 지구온난화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스마트팜이라는 거 많이 있거든요. 대규모 시설로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이제 산업 부산물로서 뭐 폐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폐의 온도가 높은 온수도 그걸로 나오죠. 부산물로. 또 나오는 게 수소가스도 이제 많이인 경우에 부산물로 나와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생산되는 수소가스는 다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이게 이제 버려지는 것들이었죠, 원래는. 또 하나가 뭐냐, CO2가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더군요. 제가 봤습니다. CO2를 수거해서 차에 태워서 어디 가든지 아십니까? 그냥 스마트팜에 가더라고요. 스마트팜은 모든 게 통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부에. 거기다가 CO2 가스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의 성장률이 올라간다. 10%, 20%. 왜냐?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죠. 물은 뭐 어디나 있다고 치고, 그 다음 햇빛, 그 다음 CO2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그걸 가지고 식물의 몸뚱아리를 만들고 결국 그걸 섭취하는 우리는 그걸로서 우리 몸뚱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스마트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남미나 아마존 열대 지역에 가면은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 그게 성장 제한 요인이다. 다른 건 다 충분한데 거기다 이산화탄소만 더 뿌려주면 식물이 더 잘 자란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스마트팜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생겼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먼저 생각이 떠올라요.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그 거대한 유럽에 있던 모든 나무를 베내서 공업화하면서 또 석탄을 떼면서 석유를 떼면서 전 세계를 선도했던 유럽의 국가들, 영국을 위시해서 그리고 미국 대륙을 섭렵해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금의 현 상황을 초래한 기존의 G7 국가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사막화로 인해서 힘들어졌던 지역에 특히 중국 같은데, 몽골 같은데, 또 아프리카 대륙 같은데 나무를 심으면 돼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글로벌 차원에서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던 나라들이 그 나라를 도와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해결돼요. 이산화탄소를 잡는데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게. 그런데 그 말을 싹 입 닫고 이제는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화석 인류에서 전기화로 가야 된다. 참 눈물겹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그런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가 바로 뛰는 거예요. 저기 이것은 무슨 전력공화국의 명함. 세계에 유례가 없는 12배에 가까운 누진율.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모든 전기회사가 사기업화되어 있는, 저는 미국에서 좀 살아봤으니까 다른 데 안 살아서 모르겠어요. 거기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절대값이 비싸요. 누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누진율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재명이 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언급들도 그런 거예요.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설득력 있게 방송본으로 연출할 따름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거 들은 바가 있어요. 그때 누진세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 마음대로 못 켜고, 그거는 뭐 수익의 여부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 뛰면은 부담스럽거든요. 뛰면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상위 1%, 상위 10%의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 부담을 다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심리적 부담감이에요. 이거 아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개발 독재를 하던 시절에 모든 것을 산업화에 몰아주기 위해서 민간이 희생을 한 그 전통을 여기 깔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거 봤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불법 주차 단속하겠다. 그리고 인도로 막 오토바이가 다닌다. 도시 같은 데서는 흔하죠. 그게 갈 데가 없고 막힐 때는 막 배달 오토바이들이 그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20대 내지는 30대예요. 그래야 우리가 배달 오토바이 혜택은 차치하고 혜택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20, 30대에서 그래도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는 지하에 주차하면서 대접을 잘 받아가고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뒤에 지배 논리가 있다는 거고, 그것은 계속 타파돼야 된다는 거고, 이재명이 오늘 히트펌프 이야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도 그 촉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의 모순에 대해서 저항을 해줘야 돼. 그게 옛날부터 우리한테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동등한 느낌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고, 그 긴장관계가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 밀도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저 정도 해주면 우리는 다른 부분을 찔러줘야 돼요. 그러면서 12배 가까운 누진율, 아니에요. 이거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제가 이 데이터를 봤어요. 제가 20대 때 엄청 모순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전기 절약해라, 물 절약해라, 먹는 거 절약해라, 혼식해라.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정부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오면은 혼식을 하는지, 즉 쌀밥과 쌀에다가 보리를 섞었는지를 도시락을 열어서 검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 장려하고. 지금은 건강에 안 맞죠. 밀가루는 빻은 겁니다. 쌀보다 흡수가 더 빨라요. 쌀은 자연 음식이에요. 안에 여러 가지 섬유질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밀가루는 소화되기 쉽게 빻았단 말이에요. 몸에 들어가서 당뇨 있으신 분 아실 거예요. 팍 올라가는데 빵이 짱입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그냥 설탕이 들어있잖아요. 아예. 쌀은 쌀 그래서 현미밥 먹고 이런 분들 계신데, 쌀은 그나마 나아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미밥 먹고 잡곡밥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빵을 먼저 끊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먼저 끊으셔야 돼요. 그게 순서에 맞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서 모순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에 이거 옛날 같으면 제가 차라리 엄두를 안 냈을 것인데 AI를 믿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한국의 전력 소비 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용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상업용과 서비스업이 20% 중반대. 이게 왜 카페나 식당 가면 에어컨을 빵빵 트는 이유입니다. 사무실에서 빵빵 트는 이유가 이거예요. 집에 오면 아껴야 돼요. 왜? 팍팍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누진세 때문에. 그런데 가정용은 10% 중반으로 구성된다. 저는 10% 초반인 것 같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족쇄를 채워요. 그게 상업용과 산업용으로 간 거예요. 가혹하죠. 이게 가혹한 겁니다. 윤석열이 깜빵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는 걸 가혹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혹한 겁니다. 자, 이 틀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전력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에는 또 예를 들어서 한전의 수익이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산업용과 서비스업과 가정용에서 어디선가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데가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잡는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정용에서 엄청나게 수익 잡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산업이 육성이 필요하고 하다가 하더라도. 그 정도로 바로 잡는 제스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그 전력 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전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거든요. 히트펌프의 의미가 그겁니다. 가정용 전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한전은 지금도 엄청나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죠. 한전은 탈바꿈을 완전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데이터만 들여봐도 알아요. 가정용 10%에서 얻는 수익이 얼마일까? 한전은 알 거예요. 정부도 알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죠. 각 언론사들한테 제안해 봅니다. 한전의 수익 구조가 요 용처 50, 20, 10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네. 이건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걸 봤어요. 나라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잘났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잠깐 봤습니다. 이게 준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에 벌어졌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거래요. 이 10일이나 길게 잡았잖아요.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부산까지 가서. 이것은 10일 동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골고루 다 확인하고 간다는 게 이 전문가들 한번 딱 보면 눈썰미가 당연히 있겠지요. 자, 그리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26년 김구 탄생 150주년을 유네스코에서 기념하기로 했다. 예. 이거랑 맞물린 거예요. 이게 2025년에 결정된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2026년에 이게 됐어요. 이것이 세상이 한국에 기대하는 바고, 거기서 히트펌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N공주도 급히 날라오고, 그 자존심 센 이 멜로니 총리도 1월 달에 와가지고 한국의 의견을 쫓겠다.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겠다. 문화적인 역량에도 이거 모든 걸 섭렵한 거예요. 그 결과물은 뭐겠습니까? 북미 종전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는 완전히 맞짱을 뜬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룰을 가지고. 그래서 몽골이 우리한테 넘어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이거 엄청난 여러분 2026년 보내고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BTS가 유럽에서 마지막
공연을 파리에서 했는데 마크롱이 나왔네요. 마크롱이 부부가 왔고 뭐 9만 명을 찾았다 그러면서 굳이 이게 1등이라 뭐 9만이나 8만이나 그게 그거죠. 경기장이 얼마나 큰 거에 사실 종속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크롱이 정치를 잘한다. 과거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한국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네. 자, 그 다음 BTS가 이 공연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월드컵 스페인이 우승했죠. 예, 아르헨티나 이기고 브라질인가? 어쨌거나 스페인이 우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프타임, 하프타임 쇼를 했는데 거기 여러 가수들이 나왔거든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참고로 드릴 말씀, 이런 뉴스 같은 데서는 윤석열 정부 때 BTS 군대 보낼 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BTS를 부정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렸다 이거죠. BTS는 기본적으로 반골이에요. 그 반골이 지금 몇 년 특히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윤석열 농간으로 진골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게 그 바뀐 힘입니다. 지난 3, 4년간. 이게 마크롱과 그의 마누라를 경기장으로 이끄는 힘이에요, 여러분. 유네스코가 한국에 와서 아리랑의 현대판 안무를 보게 된,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문화의 힘에서 아리랑의 어문에 대해서, 여러, 영상을 할애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 이것마저도, 볼게요. 누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던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 가수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저스틴 비버하고 BTS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저스틴 비버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가수라고 봐지는데 저스틴 비버한테는 2분 40초 주고 방탄은 모르겠어요. 뭐 다이너마이트를 불렀던 것 같은데 1분 50초를 줬어요. 이걸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 자체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노래 자체가.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각은 그래요. 시간 배분해서 50초를 더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파에 가면 각각 나눠서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확인을 해봤어요. 피파 유튜브 조회수는 현재 방탄이 265만 회고 저스틴 비버는 65만 회다. 예, 4배가 넘어요. 댓글도 방탄은 10,000개, 저스틴 비버는 1,500개. 예, 이것은 뭐 거의 6배가 넘어가죠.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저스틴 비버 2분 40초 주고 방탄 1분 50초 줬다. 그럼 전 세계에 시청을 하는데 비버가 더 중요한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분할돼서 전 세계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된 거잖아요. 진짜 누가 인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피파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저는 100%라고 동의하기는 조금 주저됩니다만 그런 거예요. 이거랑 유네스코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거랑 김구의 탄생 기념일을 유네스코 기념일로 지정해 준 거랑 마크롱이 들어앉은 마크롱이 그의 마누라하고 파리 BTS 공연을 보러 온 거랑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도국의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고 우리가 이 대표 주자로서 향후 중국과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제국들이 전쟁 없이 세상의 이전을 위해서 한국을 지원하겠다, 한국 밑에 줄을 서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북극 항로의 주요 기점이 후쿠오카나 도쿄만이 아니고 또 상하이가 아니고 부산이 선정되는 이거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 떴더라고요. 이게 서울신문은 되게 뭐랄까 황색 언론처럼 하거든요.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로한 트럼프가 현장 영상 모든 자극적인 요소를 다 끌어모았죠. 그러면서 상승 효과를 노리는 조회수를 노리는 이런 것인데 이러한 종말 명령 하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초토화하라. 예,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미국이 훨씬 힘이 짱짱했을 때도 전 세계 여론의 지지와 G7 그리고 그 외 국가들 그리고 아랍 지역 국가들의 모든 물질적 지원을 다 받아서 후세인을 제거했습니다. 그 뒤에도 아마 지금 거의 잊혀진 전쟁처럼 됐죠. 왜? 그 명분을 거기가 뭐 대량 살상 무기니 어쩌고 저쩌고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20,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의 힘은 약해졌고 주인은 난 유럽은 우리끼리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여론이 이게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걸 초토화하겠습니까? 아니죠. 트럼프는 트럼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뒤로는 한국한테 한 땀 한 땀 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향점 어디입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